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교시고요. 저희 이제 조세 총론의 마지막 파트인 조세 채권 보호와 조세 불복에 대해서 다룰 거고,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좀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먼저 조세채권에 대해서 조세 우선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만 들으시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세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채권들의 우선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순서로 이제 1번에서 5번 순서로 조세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국세 및 공과금의 강제집행비, 지방세의 체납처분비. 만약에 납세자가 체납을 해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징수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면서 강제집행비가 발생하고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비랑 체납처분비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징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파산 절차 등, 경매 절차 등에 든 비용, 공익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중에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보다 우선한다. 임차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아마 문제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4번,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임금채권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아마 기출에서 이런 것들의 기간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은 이제 3개월치,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임금채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아래에 가에서 다까지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 이 매각돼서 매각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권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좀 길죠?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 가에서 다까지 해당하는 어떠한 권리가 재산에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설정된 재산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국세나 다른 채권들을 징수할 때 요런 권리가 담보된 채권이 우선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가를 보면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정 기일이 뭔가요? 법정 기일이 뭐냐? 신고 납부 세목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 고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액을 결정 고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로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그리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뭐냐면은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이다. 그래서 이 기일보다 먼저 이 권리들이 설정됐으면 이 권리들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경우로서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신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입니다. 신고하는 날 전에 담보된 이러한 채권들이 있어요.
해당 양도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보다 요 채권들에 의해서 요 채권들이 우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칙은 이러한데 예외가 있습니다. 당해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당해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랑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렇게 5개가 당해세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들은 여기 위에 5번 규정 있죠. 법정기일 전에 해당 채권에 대해서 이런 권리들이 설정됐을 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요 당해세가 우선한다. 종합부동산세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 정부가 세액을 결정 고지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채권이 5월에, 어떤 연도 5월에 설정이 됐는데, 이런 권리들이 5월에 설정이 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 지나서 12월쯤에 납세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부동산세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채권들보다. 왜냐하면은 이 당해세는 납세 의무자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로 6월 1일마다 매년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당해세에서 이제 예외를 해준다. 여기 위에 보면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어요. 이 임차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이 키워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위 당해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이게 최근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법정기일 전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채권들이 설정된 경우에는, 권리가 설정된 채권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당해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경우는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도 이런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심지어 법정 기일보다 우선해서 설정됐으면은 이거는 위 당해세 규정에서 예외 처리돼서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간에 조세 상호 간에는 어떻게 우선권을 따지냐? 압류됐는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어떠한 자산에 압류를 한 조세다. 압류 선착주의. 그러면 다른 조세에 교부 청구가 있으면은 매각이 있을 때, 경매에 의한 매각이 있을 때 교부 청구가 있을 수 있겠죠.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는 교부 청구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게 먼저다. 그 다음, 압류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있으면 더 우선시돼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위 압류 선착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담보 있는 조세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압류한 조세고 마지막 교부 청구한 조세다. 이 순서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표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타채권이랑 조세채권이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교예요. 그래서 위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가 있고, 그 두 번째로 그 반대의 경우,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2번부터 볼게요. 어떠한 권리가 설정된 채권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면 무조건 조세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강제집행비, 체납처분비, 경매비용, 파산 절차 비용, 소액 임차보증금, 임금 채권, 3개월치 임금이랑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조세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런데 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됐어. 그러면은 이 위는 동일해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조세보다 항상 우선하고 여기 있는 담보된 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당해세는 뭐라고 했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정도가 있죠.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그런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당해세보다도 우선한다. 물론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불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세 불복이란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정법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국가에서 개인한테 어떠한 처분의 행위를 하면은 그 개인은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어요.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거에 이제 세법에 규정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이제 처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처분성. 그래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행정소송 같은 것들에는 요 규정이 사실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고 임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는데 이 조세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취소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제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하려면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먼저 받고 와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행정소송에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세 관련돼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불복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통고처분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조세불복 제외 대상이고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요거는 아마 기출문제 나오면 요 문구 그대로 갖다 써서 문항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조세불복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아니면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되고요. 이 기간이 도과해버리면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부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서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여기 위에 설명드렸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 걸기 전에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아니다. 그 다음은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고요. 요 밑에부터 볼게요. 좀 기관이 달라요. 주최하는 기관이. 심사청구 같은 경우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국세청장이 하는 거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청구 기간은 동일해요. 위에 이 신청이랑.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이의신청을 거쳤어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으면은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다음의 경우 여기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에 처분 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1, 2번에 해당되면은, 자, 1, 2번이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란 게 있고, 처분 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 시험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사청구 등에 대해서 청구기한이 연장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청구인이 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청구를 할 수가 없을 걸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집행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 자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해요. 그런데 집행정지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필요성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떠한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걸로 예측이 되면은 그때는 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시 절차 속행 정도만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마다 있는 결정에 대한 내용인데,
결정이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결정에는 종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하랑 인용, 기각 이렇게 있고요. 각하랑 기각, 인용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각하는 발로 차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각하를 해요. 청구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본건에 대한 걸 심사하기 전에 어떠한 청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이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요거는 각하 사유고요. 왜냐면은 심판 청구랑 심사 청구랑 이제 동급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면은 심사 청구를 제기할 게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하 사유고, 나의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이거는 제소 기간이 도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 후에 보정 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이제 납세자의 의무인 거죠. 납세자가 보정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보정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각하 처분이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각하해야겠죠. 그리고 위 가에서 라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 여기 써있죠. 각하 결정은 청구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그 다음에 기각은 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그래서 청구 내용을 봤더니 타당한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청구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득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제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 처분을 했더니 청구인이 이거는 비과세 아니냐라고 해서 심사 청구 등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에 명확하게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각을 해야겠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마지막 인용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의 청구가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필요한 처분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청구의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한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고불리의 원칙. 그래서 고하지 않으면 이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정을 할 때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청구인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청구하지도 않은 범위에 대해서 과세관청 등에서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특정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건 그것대로 납세자한테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불고불리의 원칙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한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해요. 납세자가 심사 청구 등을 하는 이유는 본인한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결정을 했는데 그 예전에 처분했던 것보다 나한테 불리한 결정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청구를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으로 나눌 수 있고요.
기속력,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래서 청구의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이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가쟁력. 다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 등이 경과하면은 해당 결정이 확정돼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가변력. 자방력이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하고요.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행정청 자신이 그 결정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의신청하거나 심사청구, 심판청구할 때 여기 처분청 이야기만 넣어두는데 여기에 처분청 말고 납세자, 청구인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세무사 등록된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요 대상이 소액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요 구체적인 혈족 등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아마 소액인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국세는 5천만 원을 소액으로 보고 있고요. 지방세는 2천만 원을 소액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청구에 대해서 이런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지방세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런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청이란 청구에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이 신청 또는 청구에 취하를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 불복 흐름도 제가 그려놨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불복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날, 이의신청 등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절차가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지방세에는 심사청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에는 요거 없고 심판청구로만 간다. 그리고 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청구의 효력 같은 것들, 결정의 종류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 결정의 효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물어보기엔 좀 지엽적인 주제니까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세총론 파트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성상 좀 내용을 많이 축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아는 문제 먼저 보시고 아는 문항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소거해 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처 풀지 못한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2페이지에 4번 볼게요.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공유물에 대해서 국세랑 지방세랑 나눠져요. 지방세법에서는 이 공유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죠. 틀린 문장이고요. 자,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공동사업에 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공동사업자 간에는. 그런데 소득세예요.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생기지만 소득세는 그렇지 않다. 소득세가 나오면은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X 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우리 공동사업에서 소득세 얘기 나오고 연대납세 의무 얘기 나오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괄호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거세 되는 경우 제외. 이건 합산거세 특례라고 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합산해서 과세하게 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 연대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건 제가 책에는 따로 자세하게 적어놓진 않았어요.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 적혀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만 연대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제외라고 돼 있죠.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자, 4번 볼게요. 상속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인데 제가 책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어놓진 않았어요. 요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하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걸로 봐요. 일단은요. 취득한 걸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문항이고 앞으로 시험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볼게요.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제 어느 한 연대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어요.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은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도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연대납세 의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그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분 설명으로 바꿔주세요.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자, 아까 요 법정기일 뭐라고 했죠? 법정기일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 신고 납부한 경우가 있고 신고한 경우가 있고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 신고한 경우는 신고일, 그리고 결정한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취득세는 일단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 자, 2번.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했대요.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신고 납부 세목이죠.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납부 세목이고 신고했대요. 그럼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 된다. 자, 세 번째. 맞는 말이죠, 어쨌든. 세 번째.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이거 제가 책에 설명은 안 드렸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공증 등으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에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전세권은 양도 전에 설정돼 있었어요. 근데 양도 후 현재 소유자가, 그러니까 양수 받은 사람, 양수인의 소득세가 체납돼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세권 담보 채권에 우선한대요. 법정 기일이 언제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된 건데 전세권은 양도 전에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 기일보다 우선하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권 담보 채권이 오히려 주택의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해서 매각 금액에서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행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이거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액 임차보증금은 다른 조세에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볼게요. 1번,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이거 1번이 뭐라고 했어요? 담보된 조세, 담보 있는 조세. 2번이 압류. 3번 교부 청구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2번도 볼게요.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요거 당해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것들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3번 맞는 설명이죠.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근데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신고를 했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이 됐으니까 신고한 날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요거는 담보된 채권이 취득세에 우선하는 게 맞죠. 맞는 설명. 자, 4번 설명드릴게요.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자, 강제집행비, 체납처분비라는 키워드 나오면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했죠. 강제집행 비용. 국세에 우선한다. 맞는 말이죠. 5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2번, 5번 동일한 말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당해세로서 요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10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당해세가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당해세 뭐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 안 드리고 있었는데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랑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것, 요것에 대해서만 당해세로 본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여기 있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아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맞고, 지방교육세인데 취득세에 부과됐대요. 그럼 아니죠. 취득세가 아니고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요 두 개에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교육세가 당해세가 된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린 적 없었죠. 그래서 하나, 둘, 두 개니까 정답은 2번이죠. 11번 문제 볼게요. 불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아까 불복의 대상이 아닌 거 3개 뭐 있다고 했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자, 두 번째,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청구 결과에 따른 처분, 그리고 3번,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이렇게 3개가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통고처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고처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 자, 니은.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자, 대리인 관련해서 설명드렸죠. 이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은 혈족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청구 금액이 소액이어야 된다. 근데 국세의 경우가 있고, 국세의 경우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가 있다. 국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이 소액이다. 그래서 800만 원이면은 요 둘에도 한참 못 미치죠. 그러면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선임할 수 있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리을 볼게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아니죠.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틀린 설명. 그럼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불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인데 아까 방금 문제에서 설명드렸잖아요. 3가지가 안 된다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 따른 통고처분, 두 번째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처분, 세 번째 과태료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니까 여기 있는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네, 아니합니다. 아니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제가 책에 써드리지도 않았고 따로 설명도 안 드렸는데 이거는 문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30일이라는 키워드랑 공매 처분 보류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설명드릴게요.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판입니다. 심판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은 이게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옛날에는 지방세법에는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개정되면서
지방세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내용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자, 4번. 이의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런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자, 5번.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자, 결정 세 종류 있었죠? 각하, 기각, 인용인데 각하는 소의 요건 등이 충족이 안 됐어요. 요건 등이 충족이 안 되는 일정한 사유 등이 있을 때 바로 본건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각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인용을 한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세무사 시험이라서 조금 생소한 언어들도 많을 거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뒀고요.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가제척기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부가제척기관과 관련해서 세무서장은 조세불복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 키워드 있죠? 결정이나 판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 제척기간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떠올려 달라고요. 그러면 1번은 틀린 말이겠죠. 2년이 아니고 1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답. 자, 2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이런 규정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그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뭐 체납액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기한 연장되고 그 마지막 날이 행사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항입니다. 자, 3번. 국세의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해서 공제세액 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이거 저희가 책에는 부가제척기간 관련해서 기산일 언젠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세무사 시험 문제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공제세액 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래요. 그러면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제척기간을 기산을 시작하는 날로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대요. 계속 체류하는 경우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자,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요. 소멸시효에는 중단 사유는 압류, 교부 청구, 독촉, 고지 이렇게 있고요. 정지 사유에는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로서 해당 체류 기간이 있었죠. 근데 이건 정지 사유예요. 정지 사유인데 정지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체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 있다가 이 체류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 진행된다는 거는 초기화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초기화의 개념은 압류나 독촉, 고지, 교부 청구의 경우에만 된다. 중단 사유의 경우에만 된다. 중단의 경우에만 요 초기화가 된다. 자, 마지막 5번. 국세징수법상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일단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대요. 이거는 압류 행위 자체가 당연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압류 자체에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이거는 아예 틀린 설명. 요거는 아마 저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네, 15번. 이것도 세무사 시험 문제고요.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가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정이나 판결 등의 키워드가 나오면은 일단 1년으로 기억하라고. 근데 요거는 또 명백하게 이런 경우로서 실질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자, 여기도 판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판결이. 요 내용은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판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1년을 기억해달라. 자, 3번.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증여세를 포탈했대요. 그리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 원이래요. 그러면은 증여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대요. 요건 틀린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게 50억 원이 돼야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 이런 포탈 행위가 있었고, 이 포탈세액 산출 기준이 된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인데, 이건 우리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굉장히 지엽적인 주제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에도 판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1년을 기억해라.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다. 정답은 여기 50억 원으로 고쳐줘야 되는 3번이고요. 문제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13번을 안 풀어드린 것 같아요. 13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세무사 시험이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여기 이제 설명 안 드린 것들이 좀 있어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국세, 그리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지연 가산세. 배운 것만 볼게요. 일단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하죠. 그리고 성립하면서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해요. 그리고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2개 맞는 설명이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을 하고, 그리고 성립이 되면서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요건 이제 저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넣어놓진 않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요것도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도 원천징수랑 관련된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 성립을 해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성립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 4번.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고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대요. 일단은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언제 성립하냐? 성립은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해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중간 예납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6월 말일에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고요.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하는 경우에 그 세액이 확정돼요. 그래서 중간 예납 기간이랑 이 결정하는 기간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저희 조세총론 파트의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세무사 시험 1차에 나온 기출문제고요. 1번부터 볼게요. 교부 송달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할 장소에서 교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그 내용이랑 동일하죠. 거부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자, 2번.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된다. 자, 연대 납세 의무자 기억해 보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대표자로 명의자로 하고 그리고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각각 송달을 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보충 송달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설명이죠. 4번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죠.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은 등기 우편으로 하라고 했죠. 우체국 사례 떠올리시고요. 다만 중간 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에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요거는 저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네, 조세총론 파트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이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학습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점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조세의 기본 개념들 어떠한 세금이 어떠한 세목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 원칙들 국세 부과의 기본 원칙들 기억하시죠? 실질 과세 원칙이나 근거 과세 원칙, 소급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송달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금 문제 나왔죠? 뭐 세무사 시험인데 이것도 뭐 저희 시험 대비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한 부분. 성립은 성립시기, 확정은 확정시기, 그리고 소멸에 대한 부분은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 제척기간은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시고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멸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인데 소멸시효는 이제 5년, 10년이 적용되는 그 기준금액 기억해 주시고 납세 의무의 확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제2차 납세 의무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제2차 납세 의무는 기출이 많이 되는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조세 우선권이랑 불복에 대한 부분도 자, 조세 우선권, 조세보다 우선되는 공익비용 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법정 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들이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세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확정일자랑 대항 요건을 갖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보다도 우선한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됐으면. 그리고 불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제도가 있고요. 결정의 효력이나 그리고 요건들, 뭐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출문제 제가 지금 풀어드렸지만 한번 개별적으로 다 풀어보시고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2회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회차는 이제 지방세법 개별 세목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